자, 둘째 날이죠? 여러분들이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계와 세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회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거래, 파료소다 뭐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통업체 기준으로 회계를 배우게 된다고 했었죠? 그걸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유통업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예요. 그래서 5곳이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렸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거래 파료소였었죠. 뭐였냐면 자산의 증가 차별해졌고 자산의 감소 대변해졌고 부채의 증가 대변해졌고 부채의 감소 차별해졌고 자본의 증가 대변해졌고 자본의 감소 차별해졌고 수익의 발생 대변해졌고 비용의 발생 차별해 적는다라고 하는 회계에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라고 했어요. 말은 간단한데 외워지는 건 쉽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 공부 시간 내내 동안, 그러니까 200시간 동안 내내 계속 떠들게 될 얘기가 사실은 이 거래 파료소인데,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이 화상이 외상대금을 제때 안 갖고 띄어먹는다. 그러면 그거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회계장부에다 이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대부분들 강의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외워라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나중에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가 상각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일을 시킬 때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하기, 뭐 컴퓨터 이런 걸 좋아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살 때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가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중고 물건이 되어 가거든요. 그 중고 물건이 되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거를 회계장부에다 적어보자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컴퓨터로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럴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마감 결산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12월 31일자가 되면은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회계 전문용어로 마감 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두루뭉실하게 설명해 놓다가 중구난방이에요. 체계적이질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별도 프린트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표 하나 만들어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다.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현재 가치 계산인데 이건 굉장히 계산 공식이 복잡해서 공학용 계산기나 엑셀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다행인 건 우리 거 시험 보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거래 파료소 여기 부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파료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자산의 증가 차변해졌고 자산의 감소 배변해졌고 부채 증가 배변해졌고 부채 감소 차변해졌고 아니 팔이야 자본의 증가 배변해졌고 자본의 감소 차변해졌고 수익의 발생 배변해졌고 비용의 발생 이걸 차변해 적는다 라고 하는 회계 규칙을 어제 적어드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고 약간 엉뚱한 질문 했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었어요.
여행을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고, 쉬는 걸 좋아한다는 분도 있었고, 술을 좋아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가족이 좋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한테 수업을 듣는 5시간 동안만큼은, 자,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 현금이라고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을 때는 어제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돈 그러면 뭔가 천박한 느낌이 나잖아. 그죠? 우리는 우아하고 고상한 회계 전문 용어로 앞으로 현금이라고 부르긴 해요. 내친 김에. 현금이라고 하면, 칠판에다 제가 적으면서 이렇게 큰 대괄호 표시를 해놨었죠? 이게 뭐냐면, 회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었죠? 전 세계가 공통해요, 저 개정 과목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저렇게 대괄호로 쳐서 표시할 텐데, 제가 드린 프린트물 5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2장 넘겨보시면, 개정 과목이 빡빡하게 쭉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 현금 하나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얘기할 거예요. 현금이란 글씨 달랑 하나인데, 이게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지폐나 500원짜리, 100원짜리 주화 말고도 회계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회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했었죠. 개정과목은 존재하지 않고 특정 개정과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나 또는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했던 것처럼 매출채권이라든지 매입채무,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 경비 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째로 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히 띄어쓰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거의 고유명사급으로 단어 하나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공부할 때. 아무튼 어쨌든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물론 중간중간에 이건 개정 과목입니다. 이건 명칭입니다라고 일일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저렇게 구분해서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또는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금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였었죠. 뭐였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것 또는 좋은 일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해요? 왼쪽 차변에 적기로 해요. 그 다음에 나쁜 것 또는 나쁜 일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해요? 오른쪽에 적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회계에서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왜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되고 왜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나요? 원래 그래요. 맞대니까. 원래 그래요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회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문을 만들어내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뉜 것처럼 사회과학 계열은 사람들이 이제 뭉치면서 만들어진 학문 계열들을 의미하고 심리학 같은 거, 법학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학문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화학, 물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이런 종류들은 사람이 없어도 달이나 해는 잘 운영이 되고 화학 반응도 잘 전부 다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삼아서 탐구하는 학문 분야가 이제 자연과학이 되겠는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자연과학 쪽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원래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해는 왜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나요? 라고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왜 눈이 내리나요? 물이 얼면 왜 얼음이 되나요?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계열들이 발견이 돼요. 사람들끼리 뭉쳐 살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누가 딱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 안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들 약속을 가지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라든지 언어 계열에서 문법 종류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회계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은 약 600년에 걸쳐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 그래가지고 관습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습관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6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글쎄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전문 용어로 회계 공준이다라고 우하고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회계 공준이라고 해봐야 원래 그래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을 믿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예수님, 저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믿으라고 그 윽박을 지르잖아. 그것도 어린애들한테 사탕 줘가면서 믿으라고 하고, 저기 어른들한테는 헌금을 받으면서 믿으라고 하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법률 쪽도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러면 그거 누가 물어봐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좋은 일인 거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법률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이제 근대 법률이 이제 체계화되고 발전하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었을 때 10년 징역은 뭐냐? 안 믿어지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밤중에 오밤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인 건, 자,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거는. 그건 무죄라고 나와요.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 깜깜한 오밤중에 누가 고속도로 무단횡단할까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 종류들. 그래서 회계학에서도 뭔가 규칙을 잡게 됩니다. 그걸 회계 공준이라고 하고 그냥 외워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를 시킨다고 했었죠? 내칭임이 하나 더. 원래 그래요. 이거 관련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항상 이게 왜 그러지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회계하고 세법은 외워야 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3개로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8개로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3개로 외워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이거 몇 개죠? 라고 물으면 그건 외워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제가 통일해서 자, 이거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원래 그래요 라고 대답해 주세요. 회계 공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몇 개죠?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5개라고 대답해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잠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제 배웠네. 회계 구성 요소 총 몇 가지? 5가지. 뭔지 모르지만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게 회계 구성 요소예요. 그 회계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배정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좀 이따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 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에서 정한 대로 법적 증명자료라고 하는 걸 주고받아야 돼요. 자, 법적 증명자료 뭔지를 모르지만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 번째가 김영식 선불카드, 네 번째가 직불카드, 다섯 번째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증명자 1순위가 세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으면 필수 요소 몇 가지?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배워요. 미리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한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양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2개. 세금계산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아울러서 부가가치세까지. 그 다음에 언제 몇 월 며칠자 물건을 팔았는지 기록이 있어야 그걸 기준해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판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들일 때 세금계산서랑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랑 기타 자료들을 받아오는데 그 물건을 사들일 때 물건값 위에 부가가치세를 판매자한테 맡기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국세청으로 더 되돌려 받게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매입세 불공제라고 부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매입세 불공제 사유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대니까. 하나 더.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제가 물어봤을 때 원래 그래하고 5개라고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실습을 들어갈 텐데 시중에 나와 있는 소형 회계 프로그램 종류가 한 8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스마트 A라고 부르는 더 좋은 비주얼 회사에서 만든 회계 프로그램인데 그거 말고 이제 요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게 세무사랑 2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육용 버전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K랩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인데 사용하다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두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든지 간에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로. 제가 이거 건들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할 텐데
프로그램을 실습을 하다가 이거 왜 누르지 말라고 하지 하고 호기심에 홀라당 누르잖아요.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속된 말로 제가 빡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쓰기 쉽고 완전히 거의 90% 가까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름도 미리 정해놨어요. 그 더 좋은 프로그램보다 더 낫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이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이거 완성되고 나면 제가 이 프로그램 공짜로 풀어가지고 다른 회계 프로그램들 전부 다 말살을 시켜버릴 거야.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개선을 더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회계 프로그램 회사를 설립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할 거거든요. 코스닥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그 증권시장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주식을 1000주씩 공짜로 나눠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나중에 주식 파트에서 배울 텐데 액면가, 그래서 주식 껍데기에 이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껍데기에 100원으로 써져 있을 텐데 100원짜리 1000 주면 10만원 돈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공짜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보호예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증권시장에 내다 팔면 못해도 한 주당 10,000원씩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돈 1,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한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거 회사 설립하고 프로그램 홍보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좀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는 그때 선생님 수업 들었습니다. 주식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비서한테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혹시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서 주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회계책 세법책을 펼쳐놓고 아무데나 펼쳐놓고 질문을 던져라. 그 페이지에 나온 거를 이러고 얘기를 할 거예요. 랜덤으로. 그러면 그 질문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답은 이거야. 그래서 회계학 책에서는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제가 원래 그래요가 아니라 회계 공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5개라는 얘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만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예요. 약속이고. 그래서 제 비서한테 비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원래 그래요라고 5개라고 대답을 하면 주식 1,000만원짜리 공짜로 얻을 수 있다니까. 기대하세요. 진짜로.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그래요. 자수할게. 이 나이 되더라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혹시 저기 집에 놀고 있는 시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잘 되면 만주 줄게. 거마도 1억이야. 아무튼 기대하세요.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야지. 자, 그래서 좋은 것 또는 좋은 일은 어느 쪽에? 왼쪽 차변에 적어주세요. 나쁜 건 나쁜 일 오른쪽에?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란 말을 빼고 좋은 것 좋은 일은 차변에 적어주세요. 나쁜 건 나쁜 일은 대변에 적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수업 시작한 지 20분 만에 어제 공부한 거 2시간짜리 복습 끝. 됐죠? 어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내라고 무슨 뭐 역사적 배경막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복습을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뭐 했구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붙잡아 두려면 별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한 번씩 콕콕콕 찔러주면 돼요. 강의 패턴이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강사분들 약간 다른 점이 별거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일명 저기 술주정 모드 했던 거 잊어먹고 또 하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어제 5시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8시간 동안 남아있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8시간 지나 머릿속에 있던 게 날아가요. 그러면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8시간 안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머릿속에 그 기억이 일주일을 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면 그 기억이 한 달을 가요. 한 달 안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면 그게 영구 기억 장소로 옮겨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강의 패턴에 반영을 해서 초급 레벨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전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 나갈 거거든요. 5시간짜리 조금 이따 복습하는데 1시간이면 5시간짜리 복습될 거예요.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예요. 내일은 1시간짜리 복습하는데 10분이면 돼요. 4시간짜리 복습하는데 1시간이면 돼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또 4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첫날 거는 드랍시키고 1시간 동안 배웠던 거 10분 동안 1시간 동안 복습했던 거 10분 동안 복습하고 4시간짜리 1시간 동안 복습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한 7번에서 8번 정도 공부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하고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도 잘 나오는데 성적 잘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찝어준 거 복습 반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지 박약이잖아. 그죠? 아침에 지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을 텐데 공부 복습하세요? 예습하세요? 예습 복습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예습 복습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강제로 반강제로 예습 복습 시켜드릴 거니까 지각 결석만 하지 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제 3교시까지 배웠던 내용 복습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회계 구성 요소 뭔지 모르지만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었었죠. 뭐가 있었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부채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본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할 게 자산이었는데 회계학에서는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취득하였고 현재 기업의 통제에 있으며 구분식별 가능하고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 가능한 게 자산이다 라는 식으로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로 설명을 해놨다고 했어요. 아, 하나 빼먹었구나. 이거 원래 그래요. 왜? 다시요. 잘라야지. 2번이요. 좋은 것은 왼쪽에, 나쁜 것은 오른쪽에, 그리고 회계에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 원래 그래요라고 제가 대답해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걸 무하고공상 회계 전문용 회계 공준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회계는 우리나라식 회계가 아니라 서양식 회계라고 했었죠. 그것도 무려 600년 전에 15세기 때 만들어진 회계라고 했었는데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 이 회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천주교 쪽에서.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규칙을 갖게 됐다고 했었죠.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방금 설명하다가 빼먹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달고 지금 녹음 중에 있거든요. 무선 마이크로. 제 거 개인 돈 들여서 거금 20만 원 들여 산 거예요. 지금 녹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쯤에서 중간에 소리난 부분 편집해가지고 어제 알려드렸었죠? 네이버 카페. 안 알려드렸구나. 그 네이버 카페에다 통째로 올려드릴게요. 아, 이거 이렇게 수업이 중구난방이야. 아무튼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좋은 것은 왼쪽에, 나쁜 것은 오른쪽에,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걸 회계 공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15세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회계가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 천주교 쪽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에덴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회계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계학에서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취득하였고 현재 기업의 통제에 있으며 구분식별 가능하고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 가능한 것이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일단 자산 누구 거? 내 거라고 했습니다. 남의 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 중에서 어떤 물건만? 쓸모가 있는 물건만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전적 값어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회계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돈벌이에 사용 가능한 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전적 값어치가 있다. 사업용 자산이다. 돈벌이에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핸드폰을 예로 들었었죠. 누구 거 핸드폰? 본인 거 핸드폰. 본인 인증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핸드폰 여러분들 거 뭐다? 자산 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자산에 해당하면 그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들도 다 자산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옷, 신발,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라고 했었죠. 참. 자산 중에 1순위
내 거고 제일 쓸모가 있는 물건. 힌트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 현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자산 중에서 제일 1순위예요. 왜? 현금은 거의 모든 물건하고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요.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란 소유권은 실질적 소유권 기준인데요. 집에 노트북 컴퓨터 한 대씩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 자체만 놓고 봐서는 쓸모가 있는 물건 맞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몸에 소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집에 노트북 컴퓨터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 자산이다 아니다? 여러분 거 자산 맞습니다. 몸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내 거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 거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민법용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 신탁이라고 불러요. 신탁부동산, 신탁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거예요. 본인 거.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요. 컴퓨터 쓸모 있는 물건 맞나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문서 작성도 가능한 게 컴퓨터인데 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여러분들 거 자산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자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소유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원 원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학원 거 자산이지 여러분들 거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내 건데 쓸모가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자산이라고 안 부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서 코 풀어놓은 휴지 이런 거. 오늘 수요일이구나. 일요일날 토요일날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때예요? 본인 거 때죠. 근데 때는 써먹을 때가 없죠. 그건 자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손톱 발톱 깎아놓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죠. 그건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 맞기는 맞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라고 했는데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세상 모든 사물을 좋은 거와 나쁜 거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산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돈 싫어할 사람 있어요? 핸드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옷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자, 그럼 이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래서 물론 그렇겠지만 남자친구 내지는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을 쥐어줬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표정들이 안 주던가요? 꼭 받아오세요. 강사가 시켰다고 하고 내일까지 꼭 받아오세요. 숙제예요.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돈 받았다. 아니면 남자친구나 남편한테서 무슨 기념일이라고 반지를 선물 받고 옷을 선물 받았다. 자산의 증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은 어느 쪽에 적기로 했어요? 차변에 적기로 했어요. 왼쪽 차변에 적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었네.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왜? 좋은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쁜 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러 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깜짝 놀랐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통에 웬 곰인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곰인형이 배가 갈라져 있어. 깜짝 놀랐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곰인형을 선물 받았나 봐. 근데 이제 그 두 분 세게 들으세요, 남자분들. 남자들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여자친구는 순수하고 착해서 인형 같은 거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선물의 1순위가 인형이에요. 2순위가 꽃이고. 왜? 인형은 받을 때는 이쁘고 귀여운데 이게 집에 갖다 놓으면 공간만 잡아먹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거 빨려고 하더라도 물을 먹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한테 곰인형 주는 거야. 나 고생해봐라 이런 걸로.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왜 뜬금없이 곰인형을 선물 줄까? 혹시 영화에서처럼 반지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곰인형 뱉단 거예요. 불쌍한 곰인형.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은 인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반지 줄 거면 그냥 박스째로 주는 게 좋지. 괜히 이벤트 한다고 곰에다 숨기지 마요. 애꿎은 곰 배만 땄잖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아무튼 그렇다 치고 또 꽃도 별로 안 좋아요. 받을 때는 어머 이뻐요 그러는데 그거 시들거든요. 꽃은 분리수거도 안 돼. 그죠? 괜히 종량제목도 공간만 잡아먹는다니까요. 무슨 선물이 제일 좋아요? 그치. 돈 내지는 상품권이 제일 좋아요. 상품권이 최고예요, 진짜로. 그죠?
세게 들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그러게요. 얘기 옆으로 새는데 또 샌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사귈 때 5가지 부류의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돼요. 1번, 첫 번째, B형 남자 사귀면 절대 안 돼요. 아이디어 기가 막히게 좋고, 대부분 B형 남자들이 또 잘생겼어. 근데 장동건도 B형이에요. 장동건은 A형이고, 공유가 저기 B형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아무튼 그런데, B형, 혈액형 종류가 사람 성격을 판단하는 건 이제 그 비과학적이긴 한데,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면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A형은 극소심형, 열심히 데이트하고 있는데, 저기 뽀뽀해도 될까요? 손잡아도 될까요? 분위기 확 깨는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AB형, 생각이 4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는 과묵하고 신중하고 좋은데 도대체 이놈의 남자의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B형 남자, 쾌활하고 아이디어 기가 막히고 멋내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데이트 상대로 기가 막힌데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요. 특히 B형이 있고 B제로형이 있는데 제가 만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B형이 바람둥이 기질이 제일 많아요. 가지고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막 집중을 하다가 그래 오빠 우리 같이 사귀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됐어 그러고 다른 여자한테 옮겨가는. B제로형은 B형의 괴팍함과 O형의 뒤끝을 갖고 있어요. 잘 만나다가 뭐가 삐쳤다 서운하겠다 그럼 너 10년 전에 너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1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 B형 남자 사귀지 마요. 결혼 상대자로는 O형이 괜찮아. 근데 O형은 이제 단점이 하나가 꾹 참고 참았다가 한번 빡 뒤집어지면 그때 건드면 진짜 큰일 나요. 뭘 집어던지는 O형 남자 안 좋아. 두 번째로는 은행원 출신들 안 좋아요. 옛날에는 철밥통이었는데 허건날 가게 보자고 이러고 또 하나는 은행원들이 좋은 말로 꼼꼼하고 나쁜 말로는 쪼잔해요. 뒤에 막 숫자 맞추고 이렇게 물건 제자리 안 있으면 막 화내고 정시에 들어와야 되고 정시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은행원들 안 좋아요. 요즘은 은행원이 옛날에 모든 게 다 보장이 됐는데 지금 은행 다니다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회사 은행에서 돈만 세고 서류 심사하기 때문에 나오면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치킨집하고 편의점이에요. 은행원 출신들 별로 안 좋아요. 세 번째로 안 좋은 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꼼꼼하기로 따지만 한도 끝도 없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대문자를 소문자로 썼다든지 점을 대쉬 가운데 착대기를 해야 되는데 언더바로 썼다든지 그러면 프로그램 통째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내느라고 굉장히 막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다가 허건나 일이 월화수목 금금금에 회사가 망하면 월급도 못 받아요. 거기다 6개월마다 또 책 사고 공부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안 씻어. 자기 업무 들어가면 안 씻어요. 게으르다고. 프로그래머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만히 있어봐. 회계학 전공한 남자. 이것도 안 좋아요. 경영학 전공도 안 좋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 회계학 전공한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 숫자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귄다. 오늘 내가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정도 하나 사줬으니까 손 정도는 잡아도 되겠지. 그래서 본전을 뽑으려고 그래. 오늘 스테이크 2만원짜리 먹었으니까 안아보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오늘 모처럼 기분 내서 풀코스 요리 먹었으니까 본전 뽑아야겠네. 뽀뽀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희한한 커플이 하나 있는데 남자애가 그래요. 꼭 12월 달에 여자를 사귀어요. 2월 달에 여자를 사귀어요. 계약하기 전에. 2월 달쯤에. 그래서 너 왜 꼭 2월 달에 사귀니? 그랬더니 여자하고 사귀면 이제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기념일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게 5월 달이 되는데 5월 달에 장미값이 제일 싸요. 장미값이 비쌀 때는 한 송이에 1,200원, 1,500원 가는데 5월 달이 되면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그 꽃 화훼 매장이 있는 도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송이에 조금 질 떨어진 건 1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이제 만난 지 100일 기념해서 꽃 100송이 사면 막 여자가 감동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걸 겨울에 챙기려면 10만원, 15만원 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여자를 사귀었는데 나중에 사귀던 여자한테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이렇게 꼼꼼하고 알뜰한 남자 처음 봤다 그러더니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저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둘이 공인에 합격해가지고 진짜 잘 살아. 남자도 쪼이는데 여자도 쪼여. 그러니까 아끼는데 둘이 도 같아가지고
불쌍한 건 그 안에 끼어있는 애들이 불쌍해. 엄마가 알뜰살뜰하고 아빠도 알뜰살뜰하고 이러니까 애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장난감 사달라는 소리를 못해. 오죽 하면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소리가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5번째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돼요. 뭐 누구냐면 장남 절대 안 돼요. 특히 효자. 당해보시면 알아요. 남자 하나 보고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하고 의견 충돌이 나면 우리 어머니가 사신다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랬어? 당신이 좀 양보해.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잘못했는데 안 좋다니까. 이 5가지 중 하나로 섞이면은 결혼 상대자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야.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이거 5개가 다 해당이 돼요. 이 모양 이 꼴에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아무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 좋은 것은 자산이 좋은 것이니까 늘어나면 왼쪽 차변에 적어주세요. 자산이 줄어들면 나쁜 거니까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 남자 얘기가 나왔지? 자산의 증가 감소 고민형 반지 뱉단 거 좋은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빚진 거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빚진 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빚의 기본 성격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당연히 나쁜 거죠. 빚져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빚진 거는 나쁜 거가 되겠는데 문제는 부채도 자산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나쁜 일 되겠습니다. 빚 늘어난 거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했었죠? 오른쪽 대변에 적기로 했었네요. 빚이 줄어들면 빚 갚은 거죠?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나쁜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자본 되겠습니다.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이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가게는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내 돈 또는 주주의 돈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초기 투자금 즉 자본이 적게 들어간 사업이 좋아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좋아요? 적게 들어간 사업이 더 좋은 거예요. 적게 들어간 사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회사 중에 삼성하고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회사 규모는 거의 비슷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제조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냉장고도 조립하고 핸드폰도 조립하고 세탁기도 조립하고 그런 공장은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핸드폰도 만들어 팔고 컴퓨터도 만들어 팔지만 공장이 없어요. 본사에서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애플 핸드폰 디자인만 하고 아이폰 디자인만 하고 컴퓨터 디자인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디자인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우리 거 기계 제일 싸게 만들어줄 사람 손들어봐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 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출시가 되더라도 나중에 볼 때는 삼성전자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직원들 채용해서 막 월급도 줘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장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애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랑 기계 설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었다, 새로운 아이폰을 만들었다. 중국에 팍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에다 하청을 줘요. 우리 거 만들어줘, 10,000개 만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당 30만 원씩 사드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그 기계에다 자기네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한 대당 100만 원씩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 100만 원짜리가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는 마진율이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쪽은 마진율이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왜? 자본금이 아주 조금 들어갔어요.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만 만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업한다 그러면 자본이 적게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 16세기 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저 자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선단에 한번 투자했는데 그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내 돈이 꽉 묶이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본, 내 돈이 묶이는 걸 의미하는데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되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정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차변, 이거는 대변, 이거는 대변, 이거는 차변.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넣으니까 안 좋은 일이죠? 내 돈이 꽉 묶이게 되는 거예요. 대변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차변 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이 되겠는데요.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의 증가 과정이 수익이다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자, 돈을 벌었다. 일단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봤는지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식 표현한다면 돈 벌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이익을 남겼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이 수익,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걸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나 여러분들 같은 어둠의 자식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 이시일가 쪽에서 태어나거나 삼성 이쪽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롯데나 뭐 현대 이런 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있는 돈 쓰기도 바빠요. 얘기 옆으로 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재산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저기 삼별전자 사장님 재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이냐면 하나 알아주세요. 나중에 또 돈 많은 시부모님 만날지도 모르잖아. 1조는 공이 12개가 붙은 게 1조예요. 1억은 공이 8개가 붙은 게 1억이에요. 그러면 혹은 뭐 집값 4억, 5억 뭐 이러니까는 억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100만 원씩 저금했었을 때 1년에 1,200만 원 모아요. 9년을 모아야 손아귀에 줄 수 있는 돈이 1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지. 아무튼 1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여러분이 1,0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합시다.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 다음에 1년은 365일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은 여러분들이 쇼핑을 쉰다라고 가정할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야지. 월요일날은 쉬어야지. 월요일날은 백화점 문 안 열어요. 그럼 몇 년이 걸리는 돈이냐면 1조 원을 쓰는데 공 7개 날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날리고 333이니까 1000 날리고 3이면 하루에 매일 1,0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했었을 때 300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1조가. 근데 감이 좀 잡혀요? 근데 현실은 300년 더 걸려요. 왜? 현실 세계에서 뭐가 존재해요? 이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1조 원을 은행에 연이자율 2%짜리로 집어넣었을 때 1년에 붙는 이자만 200억이에요. 쓰다가 지쳐 죽어요. 근데 12개가 있대. 괜찮아요. 우리한테 서민의 꿈 뭐 로또가 있어. 쓸데없는 얘기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 세우면은 우리 회사 들어오시라고 잘 되면 나 1조짜리 회사 만들 수 있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수익, 땀을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하는데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거를 오른쪽에 적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품, 그 당시 때는 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반품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 환입 및 애놀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반품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개정 과목 파트는 이쪽이에요. 회계 구성 부분이 이거예요. 비용. 비용이 뭐냐면 자산의 소멸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산이 어떻게 된 걸 얘기해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산이 발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드렸는데 커피 얼마 주고 사셨어요? 2,500원 주고 사셨다네. 자, 이분이 커피 오늘의 희생양. 커피를 2,500원 주고 사셨다고 하는데 손해봤을까요? 이익봤을까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현금 2,500원을 주고 이분이 커피 2,500원짜리를 샀기 때문에 자산을 맞교환한 거예요. 이익을 본 건 이 커피를 판 사람이 이익을 본 거예요. 커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값이 이게 커피가 제일 맛있으려면은 카페인이 7mg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두알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12알 정도인데 그걸 갈아서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를 만들면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갈 재료값 종이컵이랑 물까지 다 합쳐서 물론 원두 가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순수 커피 재료값은 180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스타벅스 로열티도 그 커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그 매장 월세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커피를 서빙해주는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값이 6,000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도 없고 커피 가게가 조그만하다. 테이크아웃점. 커피가 싼 이유가 왜 싸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싼 거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고상한 호텔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면 거기에 부동산 월세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커피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커피 만들어 판 주인은 재료값 한 200원 들여서 이분한테 2,500원에 팔았으니까 2,300원의 이득을 본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 이득을 자기가 다 먹느냐? 아니에요. 세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거고. 아무튼 이분이 2,500원 주고 커피를 샀다고 합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드리겠습니다. 한 모금만 빨아주세요. 커피 300원어치가 떨어져 나갔어요.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건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산의 이탈. 자, 삼켜주세요. 꿀꺽 삼켰네. 이게 비용이에요. 커피 한 모금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럼 기분을 물어볼게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네. 예. 그래서 비용은 자산의 소멸을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산을 계속해서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것도 비용이고, 여러분들 간식 먹는 것도 비용이고, 필기하고 오면서 볼펜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비용이고, 신발을 샀는데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비용이고, 전기가 지금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이것도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비용의 발생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비용의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닳아서 없어진 걸 무슨 수로 원상복귀 시켜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5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거 딱 50분 만에 복습 끝. 됐죠? 쉬었다가 오늘 새로운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